안녕하세요. SK하이닉스의 박경입니다. 어, 작년까지 기술을 연구하는 부서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시장을 보는 부서로 왔고 지금 기술과 시장 사이에서 두 개를 연결해서 융합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자료가 조금 아직은 엔지니어스러운 자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게 첫 번째 세션의 스타터인데요. 뭐 원래 선두 타자가 출루를 잘 해야 이게 게임이 잘 되는 건데 제가 안타는 못 쳐도 어떻게 출루는 잘 하도록 준비를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컨텐츠는 제가 트렌드라는 섹션을 맡았기 때문에 트렌드를 세 가지로 좀 나눠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AI 인프라스트럭처의 트렌드가 어떤가? 그 다음에 AI 반도체, 그 다음에 AI 시스템. 시스템은 좀 기술적인 거를 약간 이슈 위주로 다뤄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컨클루전에서 메모리 비즈의 어떤 변화의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CEO께서 저희 회사가 AI 메모리 프로바이더에서 AI 메모리 크리에이터로 전진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직 슬로건을 못 바꿨어요. 이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AI가 터지면서 IT 인더스트리 모두가 다 그 혁명적인 시장의 변화를 맞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 변화를 아직은 공학자로서 받아들일 때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문을 제시를 했었어요. 첫 번째가 여태까지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막대한 스케일의 워크로드, LLM.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연산의 방식이 CPU에서 something new 하드웨어로 바뀌는 새로운 컴퓨팅의 변화. 그리고 이게 바뀌면서 상단의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다 바뀌어야 되는 것.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게 AI를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인데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현실화되면서 이 모든 가능을 향한 기술들이 가운데 있는 데이터 센터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 센터 안에 반도체,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리고 이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비즈니스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하에서 전체 데이터 센터 인더스트리의 가장 키가 되는 컴포넌트가 지금 반도체로 부상을 하고 있죠. 그 반도체 사이드를 잠깐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러한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SOC를 만드는 설계하는 팀들이 있고 이 설계된 SOC가 팹으로 실리콘화되고 그다음에 패키지화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반도체들이 ODM 사이드에서 서버로 빌드업돼서 궁극에는 엔드 유저에게 전달되는 이러한 형태의 플로우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제 그 엔비디아에서 발표를 하면서 영상으로 이 플로우를 잠깐 보여드렸죠.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출발해가지고 TSMC 거쳐서 패키지 거쳐가지고 폭스콘에서 서버가 빌드업되는 과정을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런 플로우가 현재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제가 이 슬라이드를 따로 뺀 이유는 한 2010년도 11년도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마크 안드레센이라는 사람이 소프트웨어가 모든 걸 먹어치운다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후죽순 나왔던 얘기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썸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썸띵이 유행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는 CPU 밑에 메모리 밑에 SSD로 만들어지는 천편일률적인 서버들을 스택업해서 소프트웨어로 최적화하는 게 최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소프트웨어가 중요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워크로드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컴퓨팅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의 변화, 하드웨어 중요성이 더 강한 시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하드웨어가 특히 반도체가 모든 것을 먹어가고 있는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로 잠깐 넘어오면 젠슨 황께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퍼셉션 AI, 제너레이티브 AI, 에이전틱 AI, 피지컬 AI로 단계별로 진화할 거다. 근데 이 해석을 지금은 시장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 관점으로 좀 보면 사실은 퍼셉셔널 AI는 어떻게 보면은 컴퓨팅의 변화를 완성시킨 단계고 그다음에 제너레이티브 AI는 그 변화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낸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에이전트 AI는 그거가 사업화돼서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직 에이전트 AI가 오지 않았죠. 시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지금부터 AI의 진짜 비즈니스가 시작되는 시기고, 그러다 보면 에이전트 AI를 거쳐서 피지컬 AI라고 하면 비즈니스 시작에서 이제 세상이 바뀌는 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얼마의 규모가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속도와 양의 문제이지 이 변화의 방향은 이건 거스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빅테크의 모든 CEO들이 다 한결같이 투자해야 돼, 가야 돼라는 메시지들을 강하게 내고 있고, 그런 메시지들을 이렇게 숫자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저를 청중분들 기준으로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5대 CSP,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오라클 하나 까먹었습니다. 그 5대 CSP의 캐펙스 추이를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해 본 건데요. 보시면 2025년, 그러니까 올해부터죠. 전체 매출액 대비 캐펙스의 비중이 20%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막대한 투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근데 과거의 그 투자하고 좀 다른 패턴은 이런 투자들이 상당히 건전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매출이 성장하면서 이익도 같이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빅테크 내의 캐시플로우가 건전하게 유지되면서 지금 현재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투자들의 진정성을 저는 사실은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투자들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연초에 시작했던 숫자에 비해서 지금 보는 숫자들이 계속 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경쟁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경쟁들이 강화되면서 시장은 점점점 커져가고 있는 패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 하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가 키 컴포넌트이다 보니 반도체의 성장도 지금 아주 의미 있게 일어나고 있고, 그 반도체 중에 메모리의 성장도 굉장히 의미 있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트너 자료로 아주 긴 구간의 반도체 성장 패턴을 좀 봤더니 뭐 긴 구간이니까 CAGR은 낮게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온 게 GPU 에이지과 메모리로 보여요. GPU 에이지과 메모리가 계속해서 9%대 이상의 CAGR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성장을 이끌어왔고, 이 이끌어오는 와중에 메모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금 특이한 산업이라 사이클이 동작을 하죠. 소위 말하는 업턴과 다운턴이 동작을 하는데, 2016년도, 17년도 사이에 그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라는 업계 화두를 만나면서 메모리가 100빌리언 시장을 돌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코비드 이후에 다운턴이 왔다가 AI를 만나면서 다시 시장이 폭발하는 그런 패턴으로 보이고 있고, 이 패턴들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메모리를 포함해서 앞으로 30년까지의 예측을 외부의 데이터를 조금 인용을 하면 반도체 시장이 1000빌리언 달러 마켓을 구축할 거다라는 제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시장에서 뭐 키가 되고 있는 ASIC, GPU 시장을 보면 요즘은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시장의 숫자를 잘 못 믿겠어요. 세상이 하도 빨리 변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도 막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서 이런 예측하는 숫자들이 과연 정말 옳은 숫자일까라는 의구심은 있지만, 패턴의 측면으로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30년까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근데 반도체 쪽에서의 특징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태까지 엔비디아 GPU가 중심으로 해서 AI 반도체를 이끌어왔다면, 아마 앞으로는 각 CSP들, 그다음에 각 업체들이 준비하고 있는 AI 가속기가 같이 들어오면서 일종의 외형적으로는 동반 성장이고 내부적으로는 멀티플레이어 컴피티션 환경으로 바뀌면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쪽으로 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센터들, 특히 빅테크들의 투자가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데이터 센터의 시장 성장이 지금 30년까지 약 한 20% 중반대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가 사들이는 게 서버와 반도체, 스토리지고, 그리고 여기에 필히 메모리가 동반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패턴에 준해서 메모리도
지속 호황으로 진행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조금 더 특이한 패턴을 보시면 일단 메모리 쪽을 보시면 뭐 데이터 센터가 AI 향을 향해서 메모리를 수요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서버 DRAM과 HBM들이 많이 팔리겠죠. 근데 그런 패턴 상에서 앞으로 AI 시대를 위한 특별한 메모리들, 소위 말하는 저희들이 말하는 뉴 애플리케이션, 그게 PIM이건 PNM이건 아니면 어제 우리 CEO께서도 잠깐 말씀하신 HBF건, 이러한 뉴 메모리들이 아마도 일정 부분 시장을 잠식하면서 성장에 기여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캐펙스도 많고 거대한 변화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IT 인더스트리가 이걸 향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와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숫자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디맨드 대비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형태의 시장 구조입니다. 특히 가운데 보시는 메모리를 보시면 이게 30년도를 예측한 건데요. 전체 필요한 게 웨이퍼 기준으로 4,100만 장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공급 가능한 메모리가 약 한 3천만 장 정도고요. 그러면 이 나머지 갭이 사실은 쇼테이지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메모리라는 비즈니스가 과거에 만들어서 가격 위주로 팔던 이런 코모디티 메모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의 관계가 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에코시스템에서 의사 표현을 하고 기술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인프라스트럭처의 시장과 저기 반도체에 대한 러프한 그림을 좀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좀 시스템의 변화를, 제 본업 원래 DNA가 기술자였으니까 그것들을 조금 다루면서 시장 관점에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를 이어서 아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각각의 기술들을 커버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기술을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기회의 요인, 변화의 요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은 AI 성장의 축에서 연산한 경우에는 하드웨어의 성능 발전, 다시 말해서 칩의 성능 발전, 그 다음에 이 칩을 쓰면서 알고리즘의 최적화에 의한 효율 개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융합을 시키면 약 한 연간 8배 정도의 연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대요. 그에 반해서 우리들이 지금 추론이라는 서비스로 산업이 진화를 하고 있는데, 그 추론에 해당하는 API 코스트를 보면 연간 한 10배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상방향으로 올라가고 하나는 하방향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 두 개의 다른 방향성의 최적화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앞으로 AI 시스템의 화두일 거예요. 그래서 플롭스 퍼 달러, 이걸 어떻게 최적화하느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만나서 최적화해야 되고 컴퓨터와 메모리가 어떻게 만나서 최적화해야 되느냐, 이쪽에 가장 큰 이슈가 아무래도 시스템 트렌드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멀티모달로 진화를 할 거고 피지컬 레이어로 진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성능의 증가의 요구, 이 요구를 그 최적화가 어떻게 유연하게 받아들일 거냐, 확장성과 유연성에 대한 문제들이 아마도 이 아키텍처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슈 중에 우리들이 첫 번째 만나고 있는 게 바로 학습에서 추론으로 변화하면서 생기고 있는 시스템 리소스의 한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리즈닝 모델이 나오면서 토큰들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고 있고, 특히 리즈닝을 하면서 내부에서 생성되는 토큰들을 메모리에 다 담아서 다시 재연산해야 되는 이러한 재규적 부하의 문제에 지금 부딪히고 있죠. 그리고 이 재규적 부하의 문제에서 가장 지금 버틀리게 되는 거가 사실은 메모리 캐패시티죠. 안에서 리즈닝의 단계를 많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인터널 토큰들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그거를 저장해야 될 공간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 되고, 기하급수로 늘려야 하다 보니 HBM을 비롯해서 메모리를 더 달아야 되고, 그래서 리즈닝으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뜩이나 모자란 메모리가 더 중요하고 더 모자란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엣지 사이드에서는 이 거대한 LLM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경량화의 경쟁도 같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빅 모델이 더 똑똑한 모델이야라는 공식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스몰 모델이라도 생각을 오래 하게 해. 그럼 똑똑해질 거야라는 형태의 접근으로 최적화하는 방식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빅 티처 모델이 스몰 SLM에다가 난리지를 다운로드하는 이런 디스틸 방식이 나오면서 디스틸한 작은 모델이 빅 모델 못지않은 성능을 내는 이런 패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패턴들이 아마도 온 디바이스 AI나 엣지 AI 쪽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또 다른 쪽의 산업을 개화시킬 거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림을 그렸다가 지우긴 했지만 SLLM이 과연 온 디바이스만 있을까? 에이전틱 AI로 가면 에이전트들이 스몰 LLM이 되고 얘들을 가르치는 빅 모델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되는 이런 형태의 뭐 관계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조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AI 트렌드가 최적화의 관점과 소형화의 관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장 화두가 되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메모리죠. 그 메모리가 왜 화두가 되냐? 아마 여기 기술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아는 문제이긴 할 텐데요. 과거 학습의 시대에는 메모리의 캐패시티 리ኳ이먼트를 결정하는 게 파라미터 사이즈였죠. 모델이 몇 빌리언짜리냐. 보통 뭐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딥러닝 러닝을 할 때 뭐 파라미터 사이즈 곱하기 5 정도가 리즈너블한 메모리 사이즈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추론으로 오니까 파라미터 사이즈는 상수예요. 정해져 있어요, 사이즈가. 근데 이제 쿼리가 들어오면 쿼리의 콘텍스트 랭스가 얼마냐, 한 번에 처리해야 될 사용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KV 캐시가 춤을 춥니다. 이 춤을 추는 양이 단순히 작은 웨이브로 춤추는 게 아니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캐패시티에 춤을 추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KV 캐시로 촉발되는 메모리 요구량들을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가 추론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잠깐 데이터 플로우로 보시면 뭐 학습의 경우에는 사실은 워크로드가 스테이틱하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데이터를 넣는 순서가 정해져 있고 학습을 돌리는 에포크의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학습을 중단해야 될 하이퍼 파라미터의 그 디시전 팩터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디스크에서 CPU 거쳐서 GPU까지 가는 데이터 패턴, 메모리의 패턴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추론은 앞에서 말씀드린 예측이 불가능하죠. 어느 랭스의 쿼리가 들어올지 몇 명의 유저가 들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메모리를 고정해서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른쪽 같이 GPU 메모리, CPU 메모리, 심지어는 SSD까지 KV 캐시를 스캐터하거나 하이아키하거나 또는 뭐 캐싱하거나 이런 형태로 쓰는 방법들을 사람들이 다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추론의 시대에서는 메모리의 최적화가, 다시 말해서 KV 캐시를 쓰는 메모리의 최적화가 아무래도 가장 현실적으로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숙제들을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죠. 가장 좋은 거는 가장 HBM을 리밋 없이 무한으로 쓰는 겁니다. HBM 성능 좋고 그다음에 GPU와 커플링 돼서 연산을 한꺼번에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쓸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죠. 근데 이게 아주 비싸죠. 그다음에 CPU, GPU의 그 쇼라인 옆에 단면에 면적의 리밋으로 인해서 메모리 핀 카운트를 원하는 만큼 다 뽑을 수가 없어요. 다 붙일 수가 없어요. 이러한 물리적인 한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야 CPU 옆에 GPU 옆에 CPU 있는데 CPU 메모리도 같이 써보자. 오프로딩 컨셉이 나오고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KV 캐시를 정말 핸들링하는 별도의 하드웨어를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KV 캐시 스토어나 뭐 풀 메모리 같은 이런 컨셉들도 나오고 있고요. 어느 게 답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메모리를 분산시키거나 또는 메모리를 하이아키 시키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게 퍼포먼스의 디그리데이션입니다. 퍼포먼스가 떨어지면 QoS가 떨어질 거고요. 그래서 QoS, 퍼포먼스와 코스트의 두 개의 어떤 절충성들을 아키텍트리 어떻게 선정해 가느냐, 이거가 또 하나의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키로 부상할 겁니다.
이제 조금 시스템 레벨로 잠깐 올라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빨리 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워크로드, 전혀 공학자들이 여태까지 경험해보진 컴퓨팅 패러다임이 오면서 시스템이 아키텍처가 다 바뀌었고, 그 아키텍처를 하나하나 구현해내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GPU부터 시작해서 GPU 플랫폼, 그다음에 GPU 렉, 엠블링크,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까지, 심지 않는 낸가까지,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후다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 이 어떻게 보면은 선구적인 레퍼런스를 이미 엔비디아가 구축을 해서 이걸 가지고 지금 시장 지배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길들을 앞으로 CSP들, 그다음에 에이직 벤더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제가 뭐 구글 TPU의 그림과 후아웨이의 그림과 몇 가지 그림을 그렸다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삭제를 했는데, 엔비디아가 칩에서 출발해서 인프라스트럭처까지 가듯이 구글도 그렇게 갈 거고요. 그다음에 뭐 메타도 그렇게 갈 거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컴퓨터와 다양한 시스템 아키텍처를 갖는 다양한 최적화 방법들이 동시에 수반될 겁니다. 그러면은 메모리도 각각의 시스템에 따라서, 각각의 SoC에 따라서, 각각의 인프라스트럭처에 따라서 요구 사항이 달라지는 그러한 환경들을 앞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한 환경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메모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클로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 우리 CEO께서 HBM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쪽에 뭐 퍼포먼스와 그 캐패시티 적층은 제외하고, 맨 오른쪽에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커스텀 HBM, HBM4E 이후에 커스텀 HBM이라면서 뭔가를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커스텀 HBM은 특이하게 메모리 스택 아래에 로직 다이가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가뜩이나 모자란 로직 스페이스에 메모리와 컴퓨터가 공유할 공유 면적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메모리도 뭘 넣고 싶고 컴퓨터도 뭘 넣고 싶어요. 그래서 이 새로 생긴 땅에다가 컴퓨터와 메모리가 서로 하모나이즈 할 수 있는 펑션들을 집어넣어서 최적화시키는 게 그게 커스텀 HBM입니다. 그리고 그 하모나이즈의 포커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GPU 따로, TPU 따로 또는 에이직 따로 각각의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름을 각 고객별로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커스텀 HBM으로 저희들이 짓고 있고, 이 방향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스르기 힘든 방향일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는 거는 아키텍처가 변하면서 메모리의 활용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 저보다 소프트웨어 하신 분들이 더 잘하실 텐데 또 엔비디아에서도 이걸 분명히 발표하실 거고요. 과거에는 토큰이 들어가면은 토큰이 나올 때까지 GPU 안에서 일을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는 과정이 프레필, 디코드로 나눠져 있죠. 처음에 쿼리를 로딩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하나씩 제너레이션하는 거하고. 근데 쿼리를 로딩할 때는 사실은 컴퓨팅 바운드 잡이에요. 이게 M by N 매트릭스 웍이거든요. 메모리 유틸라이제이션이 낮아요. 근데 토큰을 제너레이션하는 거는 사실은 메모리 바운드 잡이에요. 근데 이 두 개를 똑같은 놈에다가 해놓으니까 얘도 잘 안 되고 얘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나눠서 처리한 것이 엔비디아의 디스어그레이트 서빙이라는 컨셉이고, 그래서 프레필과 디코드를 나눠서 처리를 하고 있고, 프레필과 디코드를 나누면서 프레필 쪽에서는 컴퓨터를 더 강화시키고 디코드 쪽에서는 메모리를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런 컨셉을 엔비디아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중국도 하고 있어요. 후아위에서 발표한 클라우드 364는 한 발 더 나갔어요. 그래서 프레필 디스어그레이션, 디코드 디스어그레이션, 그다음에 KV 캐시 디스어그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들을 파이프라인으로 돌리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아키텍처들이 앞으로 뭐 전반적으로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를 대표하는 아키텍처가 될 거고, 그것들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엔비디아의 제품군입니다. 엔비디아에서 아마 한 2, 3개월 전에 루빈 CPX라는 거를 어나운스했고, 루빈 CPX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프레필을 하는 전용 엑셀러레이터입니다. 메모리를 GD7을 달았어요. HBM을 달지 않고. 반면에 디코드를 전념해야 되는 베라 루빈 CPU는 HBM을 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연결하거나 또는 호스트 역할을 하는 베라 CPU는 LPD를 달고 있고요. 하나의 시스템 안에 기능에 따라 가지고 메모리를 각기 다른 걸 씁니다. 근데 사실은 여태까지 봐오지 못한 패턴이죠. 여태까지 데이터베이스를 하건 웹을 하건 뭐 멀티미디어를 하건
똑같이 x86 CPU 밑에 DRAM 붙고 낸드 붙고 그다음 이걸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이걸 박스로 스택업하고 천편일률적인 메모리 하이라키가 이젠 깨지고 기능별로 메모리를 배치해야 되는 조합의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자 또 기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업체는 그냥 단순히 캐패시티를 파는 게 아니라 당신의 펑션에는 이 조합이 베스트예요. 당신의 펑션에는 이 조합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고객의 시스템과 고객의 워크로드를 이해할 수 있게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디램 얘기만 열심히 했는데요. 낸드를 몇 장 넣었다가 그냥 한 장으로 끝냈어요. 며칠 전에, 몇 달 전이었어요. 저희 워크숍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토리지가 한번 터질 것 같다. 왜? AI 때문에.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이제 AI가 읽어야 되고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또 AI가 만들어내요. 근데 그 속도가 어마무시하고 그 어마무시한 속도로 그 재규적 사이클이 돌면 뭐 시인이 생성하는 데이터를 다 어떻게 소화해야 되지? 스토리지가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HDD 쇼테지에 의해서 그거의 스피로버 효과로 ESSD의 시장이 지금 폭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의 변화가 쭉 오면서 AI가 메인의 제너레이터로 들어오면서 데이터의 폭증 역시 가면서 낸드 시장도 커질 거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시장과 기술에 대한 변화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의 측면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공급자 수요자 관계가 아니에요. 이미 쇼테이지라는 형태의 이 측면에 있고 메모리 산업의 특성상 투자를 해야 공급을 만들 수 있는 이 구조가 굉장히 자본지박적인 사업이기도 해서 함부로 투자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포지션 파워가 이미 업계에서 동작하고 있는 산업 구조로 바뀌어 있고 기술적인 면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가 버틀렉이 되고 메모리 캐패시티가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메모리를 위한 최적화가 아키텍처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시장에서 만나면 이런 변화가 가능할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다양한 GPU, 다양한 ASIC과 만나는 메모리들로 전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가 아키텍처의 중심에서 그들과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아키텍처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결정을 통해서 메모리가 천편일률적인 하이라키 구조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조합이 되는, 다시 말해서 컨피규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기능을 어떻게 할당하느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과정에 의해서 새로운 기회들이 뭐 HBM, 그다음에 뭐 커스텀 HBM, CXL, HBF 이런 것들이 기회로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기회를 동작을 시키려면 아마 뒤에 의해서 저희 그 주병표 담당께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고객의 시스템과 어떻게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면서 기술을 만들어야 되는지 고객과의 기술적인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메모리는 과거의 ZX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소품장 대량 생산에서 원가 경쟁력으로 시장에 진입하던 시대를 지나서 고객의 밸류를 어떻게 크리에이션 해주고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솔루션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능력으로 앞으로 시장의 모습이 바뀌게 될 겁니다. 이러한 방향을 향해서 지금 하이닉스는 나아가고 있고 그래서 어제 저희 CEO께서 이제는 AI 메모리 프로바이더가 아니라 크리에이터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